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대의 경제와 관련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고구려하고 옥저의 어떤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문제로 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한자도 네,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대의 시급과 노급이고요. 자, 한자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자 자체는 역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네, 법법자의 흥할 흥자인데, 그냥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흥왕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법흥왕의 어떤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될 건데요. 일단 한번, 네, 한자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흥왕 19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금으로 읽어야 할지, 김으로 읽어야 할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자, 요 세 글자를 한꺼번에 보게 되면요. 김관국, 느낌 조금 이상하죠? 네, 금관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관가야를 의미하죠. 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주자까지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금관국의 주인이니까 왕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면, 네, 요거는 역시 그 왕의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구회가 되겠죠. 그리고 함께 여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자, 뒤에는 왕비비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새 아들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자를 한번 놓고 본다면 법흥왕 19년에 금강국의 왕 김구해가 왕비 그리고 새 아들과 함께 어땠다는 겁니까?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긴 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사실을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법흥왕 때 있었던 일로서, 네, 5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결혼 동맹이라는 것을 한번 맺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결혼 동맹은 금강가야랑 맺은 것이 아니라 대가야랑 맺었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네, 이런 사실들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자료는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한 것과 관련한 네, 그런 자료입니다. 앞에 법풍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금강가의 왕이 그리고 왕비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왔다라고 해석을 해 가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아들과 같이 왔는데요. 금관가야의 왕이. 자, 내용인 즉슨 이제 문맥상에서 이 장자와 그 다음에 중자와 이 개자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개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절 개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말년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이 개자는요. 계절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어떤 끝부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아까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문맥상 장은 큰아들 장자가 될 것이고요. 중은 중간 둘째가 되겠고 걔는 뭐 여기에서 세 명 중에 끝이니까 셋째라고 해석을 하거나 막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는 왈, 노종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니까 도금만 하면 되죠. 그 다음 둘째는 무덕이라고 도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셋째가 네, 무력이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이 김무력이라는 사람을 조금 들을 때가 있는데 왜 김무력을 듣게 되느냐 하면 이 무력이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금강가야 출신이고 그 할아버지가 김무력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이런 스토리 속에서 김유신이 뭐 탄생한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경제와 관련해서 노급과 시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그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요. 이 한자 사료를 본다면 정말 어려운 한자 없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법흥왕 19년에 금강가야가 항복을 해왔고요. 장자는 노종이고 둘째는 무덕이고 막내는 무력이라고 하는데 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써있자니까 일단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 요 글자가 이제 노자로도 발음이 되는데
그때는 처자, 어떤 여인을 좀 가리키는 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낮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이게 어떤 글자가 되느냐 하면 네, 창고의 의미를 가지는 탕자가 돼요. 그래서 왜 예전에 어떤 사료들을 보면은 내탕금을 쓴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돈을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내탕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탕으로 이제 발음이 된다라고 한번 봐두시고요. 자, 탕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보물 보자가 보입니다. 그냥 보물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끊으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요게 도금이 항상 두 개죠. 내리다 할 때는 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복하다의 항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도금과 의미를 염두하면서 읽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국고인 보물을 가지고 와서 내렸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죠? 항복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매끄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색깔 입힌 것을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는 노종이고요. 둘째는 무덕이고, 그 다음에 개, 네, 계절 개자도 되고 막내라고도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무력인데 그들이 네, 국고, 국탕이죠.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 532년에 금강가야가 신라에게, 즉 법홍왕 때 항복했었던 사건을 얘기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한자를 한번 본다면요. 자, 왕이 라고 나오네요. 그죠? 왕자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예자가 보입니다. 왕이 예로서, 그 다음에 이게 대우할 대자죠. 두인변일 때가 되고 사람인 자만 붙으면 시자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왕은 예로서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대명사로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에서 왕과 왕비와 그 세 명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네, 예로서 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왕은 법흥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 숫자가 여기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 위치, 관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상등, 높은 등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라의 관직에서 상대등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요, 이건 일종의 그거와 유사한 것으로서 볼 수 있고, 따라서 높은 등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상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금강가의 왕이 왔고 그들을 예로서 대했고 그들에게 상등이라는 지위를 주었다.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본국으로서라고, 이 본국.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본국. 네, 본국으로서 식읍을 하였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조금 매끄럽게 한다면 본국을 식읍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본국이라고 한다면 항복한 금관가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식읍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 식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읍자라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합니다. 이 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마을읍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읍을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 자체도 학자들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푸생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즉 뭐냐 하면 이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배권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심푸셈에서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별도의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뭐 별도의 해석은 일단 차치하고 나서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국을 무엇으로 주었다? 시급으로 주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여전히 이 금강가야 왕이었던 인물에게 김구혜에게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금강가야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신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한 지역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람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다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시급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아들 무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무력을 보았으니까. 게다가 김유신 할아버지인 거는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자가 있는데 역시 뭐 선비나 이런 것보다는 의미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벼슬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벼슬을 주었는데 뒤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 뿔각자의 간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징기스칸 할 때도 이런 간자를 쓰기도 하죠.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뿔이 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좀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이벌찬의 지위를 의미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간이라는 게 언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신라 말에 96각간에 나한할 때 그때 또 각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96명의 각간이 싸웠다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이 각간의 자리가 바뀌면서 엄청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뭐 사건이기도 한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각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벌창과 관련된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요. 예우를 했습니다. 대우를 했네요. 그래서 예로서 대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었습니다. 상등이라는 지위를 주었고요. 그러면서 본국, 즉 금관가야를 무엇으로 주었다? 시급으로 주었다, 삼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무력에게는 벼슬을 각간으로 주었다라고 해서 이벌찬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것은 그렇죠. 이건 오늘 경제 파트로서 이 시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지배에 대한 어떤 지위나 그 다음에 권리들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왕이 그 지역의 지배자에게 권리를 주는 형태이고 사람과 토지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급이고요. 제목은 이제 노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급도 나와 있는데 이 노급은 관료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급과 노급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시급은 이런 거죠. 그 지역의 지배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람과 토지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노급은 관료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녹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당시까지는 관리들이 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토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과 유사하게 무엇까지 받는다? 사람에 대한 지배력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과 노급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 정도만 있고요. 실제로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과 무엇을 준다?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사람과 토지를 다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할 때는 이걸로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노급과 시급을 봤는데요.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한자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오늘은 이 시급과 노급이라는 단어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고대의 경제 중에서요, 중요한 시급, 노급이라는 개념을 한번 봤는데요. 뭐 한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개념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간혹 이제 한 중고등학생들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료들이나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녹봉을 받는다, 아니면 국가가 뭔가 준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이라는 게 현대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토지에 대한 지배력과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둘 다 줬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앞에 사료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토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잡아내야 되겠죠. 즉 수조권입니다. 조세를 거둘 권리를 주었다라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조세는 국가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히 뭐 조선시대까지도 그게 어느 정도 이어졌는데요. 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토지를 국가가 관료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관료가 걷어가는 형태가 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수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수조권은 다른 사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급 그리고 노급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정군이었습니다.